강아지 훈련사는 많지만 고양이 훈련사는 참 찾아보기 힘들죠. 고양이 훈련사 관련 공식 자격증도 없고요. 네, 저희는 반려견과 반려묘의 행동과 심리, 네, 몸과 마음의 건강은 굉장히 밀접하죠. 그 부분을 다루고 교육을 하고 있는 다정 114입니다. 여기는 저희 블로그고요. 다른 문제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다정 124 블로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고양이가 계속 밤마다 우는 이유 2화. 6년째 울어 할머니께서 입원하신 실제 케이스인데요. 고양이가 6살이고 중성화 수술도 아기 때 했는데 새벽마다 우는 바람에 그때마다 밥이나 간식을 주셔서 달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는 또 효과가 있으니까 계속 그 방법을 6년째 쓰신 거겠죠.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머님이 불면증이 오셔서 이제 몸이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실제 병원에 입원 치료까지는 아닌데 통원 치료, 네 맞아요. 통원 치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고 또 할머님께서도 편찮으시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당시 서울에서 충남이었나 충북이었나 아무튼 지방까지 방문 상담을 해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제 사료가 그릇에 남았는데도 계속 달라고 울면서 쫓아다니고요. 실제 방문해서 보니까 그 사료 그릇에 그날 아침에 부어준 사료가 수북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6살 고양이 아기는 계속해서 새로운 사료를 달라고 이제 우는 바람에 사료값도 너무 많이 든다고 이미 준 사료는 먹지 않는다면서 이제 그 문제도 같이 고민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같이 해결해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결론은 현재는 편하게 주무시고 있고요. 저희 다정 124에 오시면 고양이의 행동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케이스도 함께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양이의 행동 의미. 고양이가 계속 울어요. 밤새 울어요. 또 따라다니면서 울죠. 이게 또 굉장히 애절하게 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참 안 됐기 때문에 혼도 함부로 못 내겠고, 그렇다고 또 시끄럽게 울 때 혼을 버럭 내면 또 미안해지고, 해보셔서 아시죠? 1회에서 보셨듯이 고양이의 울음은 소리의 크기와 질감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접근하면 좋겠지만 살아있는 생명이다 보니 당연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사람들도 말을 하거나 소리를 낼 때 다양한 이유가 있죠. 제가 고양이 우는 문제 행동 상담만 2,300여 건 정도 했고 실패한 경험은 정신 이상인 고양이 2마리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사용하는 방법들은 실패하고 싶어도 실패할 수 없는 성성실공의 방법들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뜨거운 커피를 마시면 사람은 뜨겁다고 생각하고 다음엔 천천히 마시잖아요. 이 행동은 연습도 필요 없고 복잡하지도 않고 또 따로 실패와 성공이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방법들을 연구하고 28년 동안 필드에서 적용하고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좀 더 겸손하려고 노력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20년 이상 이렇게 하는데요. 곧 있으면 30년이 될 것 같네요. 특히 다정 124는 고양이에 대해, 고양이 아닙니다. 고양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상담하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하는 동물행동학 박사 수료인 상태고요. 네, 제가 관공서에서 동물행동심리학 자격증 과정을 강의하는 아주 즐거운 순간이네요. 자, 1화 내용 복습해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동물이 내는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요? 크게 2가지로 분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고양이의 울음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메이팅 콜이라던가 히싱이라던가 채터링이라던가 이런 알 수 없는 영어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이 영어 단어들이 사실은 고양이 관련 논문에서 나왔고요. 그 해외 논문들을 보게 되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학문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 동물 쪽은요, 좀 특이한 게 학문을 하시는 분들이 논문을 쓰시고요. 또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논문을 잘 쓰시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대학원까지 진학을 안 하고 실무에서 그냥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죠. 네, 그런데 다행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참 드물게도 이 동물계에서 학문과 실무를 함께 다루는 다정 1, 2사에 오셨다는 점, 예, 저희가 참 이렇게 내향적인 사람들이라 드러내놓고 활동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희를 찾아오셨는지 참 궁금하네요. 찾지 말라고 막 진짜 네, 네, 저희는 참 자연을 좋아하거든요. 또 어떻게 저희를 찾아오셨을지 참 궁금한데요. 아무튼 그런 어려운 고양이의 울음 단어 이렇게 분류해 봐야 어차피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시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다 쉽게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는데요. 작고 부드러운 소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친절하고 주기도 짧고 부드러운 아주 상냥한 소리, 그리고 조용하고 차분하고 주기가 짧고 역시 소리가 작습니다. 또 웅얼대는 소리들이 있죠. 네, 이런 것들은 사실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연락을 저희한테까지 어렵게 주시진 않겠죠. 네, 문제는 바로 이 두 번째 크고 강한 소리가 문제가 됩니다. 네, 상대적으로 전달력이 강하고 반복적이고 주기가 짧고 또 소리가 큰 이 외침, 이런 소리들 있죠.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흥분 상태고 단발성, 특발성이고 소리가 큰 이런 소리침은 단발로 끝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곳에 문의를 해볼까 알아보려고 하다가 그만두거나 아니면 알아볼 때쯤에 발성이 멈춥니다. 울음이 멈춰요. 그런데 이 외침 같은 경우는 반복적이라는 이 특성 때문에 아무래도 연락을 더 많이 주시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고양이도 힘들지만 그 소리를 듣는 우리 사람들도 숙면에 굉장히 방해가 되는 소리니까요. 그죠? 그리고 절규랑 분노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좀 부정적이고 반복적인 소리가 있고요. 또 슬픈 소리들이 있습니다. 예, 참 들었을 때 구슬퍼요. 그래서 그냥 지나칠래 지나칠 수도 없는 네, 그런 소리들도 있습니다. 마음 약하신 분들은 이 2-4 문제로도 연락을 주시곤 하시죠. 그래서 이거는 크게 분류를 해 본 거고요. 또 각각의 의미를 생각하면 더 깊이 파고들 수가 있습니다. 이 소리를 외치는 어떤 요인, 호소의 원인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면요. 저희가 간단하게 15가지 정도로 찾아봤는데요. 소통, 기쁨, 흥분, 두려움, 공포, 우울감, 자신감, 또 습관, 학습, 위축, 분노, 놀람, 순간고통, 가심유발, 트라우마 등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내용들을 아마 온라인상에서 보시기 힘들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어디 해외 논문에 발췌해서 그거를 복사해서 갖다 붙이는 사람들도 아니고 또 말씀드렸지만 이 논문을 쓰시는 분들 중에 실질적으로 고양이의 문제 행동을 필드에서 직접 교정하시는 분은요,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는요. 예. 참 그래서 그 논문이라고 하는 건 실험실에 가둬둔 상태에서의 고양이를 연구해서 이제 샘플링을 해서 실험 통계를 해서 글을 쓰는 분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 네, 펜을 잘 쓰시는 분들이 연구를 하시는 거고,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과학적인 통계 자료가 나오니까요. 하지만 이 동물이라고 하는 분야는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필드에서의 경험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강아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훈련 역사가 길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세계 2차 대전 이후부터 해서 강아지 훈련의 방법들이 많이 발전을 해왔죠. 그때는 강아지를 전쟁의 도구로 썼기 때문에 그 도구로 쓰기 위한 훈련법이 개발되다가 나중에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다시 이제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죠. 평온한 시대가 다시 돌아왔을 때
예, 그때 돌아왔을 때는 그 훈련법이 점점점 발전해서 긍정 강화로 이제 가다가 모 이제 특정인들에 의해서 다시 이제 과거의 올드한 훈련 방식으로 이제 강압적인 방식으로 또 변했다고 미국의 스탠리 코렌 박사는 참 공개적으로 비난도 많이 하셨는데요. 아무튼 강아지 훈련계에는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양이 쪽은 훈련이 잘 안 돼요. 왜냐면 고양이를 강아지처럼 뭐 초코 체인을 채운다거나 핀치 칼라를 채운다거나 전기 충격기를 채워서 고양이 울음을 멈추게 하겠다 라고 하는 순간 이 고양이는 정말 말 그대로 입에 거품을 물면서 즉사할 수도 있거든요. 심지어 이렇게 목줄 채워서 당기지 않더라도요. 이사만 해도 죽는 고양이도 있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요. 그래서 사실 이 고양이 훈련사라는 자격증도 공식적인 건 없지만 또 고양이 훈련 관련해서 고양이만 다룬 분들을 찾기도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강아지 훈련법을 고양이 훈련에 쓰는 이유도 이 고양이 훈련에 대한 히스토리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굉장히 드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쓰는 방법들을 어딘가에서 본다거나 온라인 상이든 뭐 방송이든 TV든 유튜브든 인터넷이든 보시게 된다면 아마 저희와 관련된 관련자이시거나 저희 것을 베끼셨거나 물론 출처를 좀 밝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출처들을 안 밝히셔가지고 일단은 지켜보고 있는데요. 아무튼 출처를 제발 좀 밝혀주시고 쓰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또 공개하긴 그렇잖아요. 생각 중입니다만 아무튼 그리고 저희한테 배운 제자님이시거나 저의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아니고서야 아마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말하는 곳을 찾기는 좀 힘드실 거예요. 자, 이제 고양이 울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석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집사님들의 고양이 울음소리가 크다, 작다를 보자면 당연히 크고 반복적이겠죠. 네, 그러니 여기까지 오셨겠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대적으로 전달력이 강하고 반복적이고 주기가 짧고 소리가 큰 이 외침, 소리가 큰 고양이의 울음 같은 경우는 이제 발성이라고도 하죠. 굉장히 듣기 싫은 소리가 납니다. 날카롭고 진하고 아주 강렬합니다. 뭐 이런 소리 아니에요. 이런 소리가 나죠. 고양이는 다른 동물에 비해 단독 생활을 좋아하는 편이고 독립적입니다. 그래야만 야생에서 살아남기 때문이죠. 그런 고양이들은 자신의 위치를 노출하기 싫어하고 누군가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도 싫어하는 편이에요. 물론 기질에 따라서 차이도 있고요. 또 집사님들의 반려 방법이나 양육 방식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고 후천적으로 변화가 되거나 또 완화가 되는 케이스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현대 고양이들은 개냥이처럼 또 변화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만년 후에는 고양이도 강아지처럼 정말 말 그대로 개냥이라는 카테고리가 생길지도 몰라요. 이렇듯 자신의 위치를 노출하기 싫어하는 고양이가 외침형 울음을 낸다는 것은 누군가를 찾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몸이 아파서 운다 라고 하시는데 몸이 아프면요 조용히 울어요. 우리 사람도요 그 감기 걸려서 아플 때 또는 여성분들 한 달에 한 번씩 아프시죠. 그때 하고 끙끙 앓지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진 않으시잖아요. 그죠? 몸이 아프면 일단 첫 번째 크게 울 힘이 없습니다. 두 번째 에너지도 비축해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정말 중요하죠. 잘못 울었다간 적에게 노출되어서 오히려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집고양이, 실외고양이, 뭐 야생고양이 상관없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또 고양이 기원사까지 갔다가는 이게 아마 1시간짜리 영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고양이 기원사는 잠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고양이 오는 이유 2화에서는 외침에 대해서 풀이를 해볼 건데요. 여기서 외침의
오타네요. 의미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부름의 의미가 강하고요. 첫 번째, 까마귀 울음처럼 깍깍 하는 까마귀 아시죠? 네, 날카롭고 길며 크게 웁니다. 그리고 문제는 밤낮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출근해서 울기라도 하면 이게 우리가 모를 텐데 밤에 옵니다. 심지어 밤에 더 강렬하게, 강하게 오는 경향이 있죠. 네. 왜 그런지도 또 기원사로 들어가고 싶지만 2시간짜리 영상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세 번째 넘어갈게요. 암컷 고양이들이 자주 울기도 하지만 암수를 그닥 구분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고양이 우는 교육이 절대 단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고양이 교육 같은 경우는 솔루션이 짧은 걸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건데요. 이 짧다는 건 무엇을 뜻하느냐? 두 가지 이유겠죠. 하나는 알아도 가르쳐 주기 싫다. 두 번째는 모른다. 네. 아마 두 번째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알려진 바가 없다 보니까 오죽 없으면 고양이한테 써서는 안 되는 강아지 훈련법까지 끌어와서 고양이한테 쓰겠어요. 네, 고양이는 조금 신비로운 동물이죠. 훈련법도 참 복잡합니다. 그리고 반응 속도도 강아지랑은 많이 달라요. 자, 누가 들어도 위협적이고 시끄럽고 듣기 싫게 울어요. 그렇게 울어야만 상대 고양이가 듣고 판단하고 또 그 고양이를 만나기 위해서 소리의 방향으로 몸을 향하겠죠. 그렇게 해서 서로 만나는 겁니다. 이때 울음소리가 얇고 가늘고 힘없는 소리를 낸다면 난 약한 동물이야. 나 여기 있어. 나 잡아먹어도 돼. 나 네 밥이야. 나 너 꼬붕이야. 이렇게 굳이 알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고양이들은 본능적으로 크고 강하게 우는 겁니다. 울 때는요. 질병에 의한 울음이나 다른 이유에 의한 울음 말고요. 자, 호르몬이 고양이의 음색을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 호르몬. 이때 울음은 고양이들 간의 신호고요. 아, 지금 짝을 찾고 있구나. 네. 나는 솔로 보신 분들 아시죠? 이거는 우리 동물들의, 인간도 동물계의 한 종이죠.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에 의한 울음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느냐. 분비되는 호르몬을 갑자기 중단시킬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반려동물 행동학, 고양이 행동학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궁금하시죠? 계속 들어갈게요. 자,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물의 본능은 기본적으로 먹고, 자고, 싸고, 번식하기입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집에는 항상 먹을거리가 있다는 것쯤은 고양이들도 대부분 압니다. 그래서 따라서 크게 울 필요는 없으니까 작게 울어요. 졸을 때도 크게 울 필요 없죠? 잠들어 하니까요. 자, 배설 활동할 때는 더군다나 크게 울 필요가 없습니다. 배설하다가 누군가에게 노출되면 방어 태세가 정말 취약해지니까요. 그럼 남은 건 딱 하나. 네, 맞습니다. 바로 번식기의 발정 때문인데요. 현대 고양이의 번식기는 책에 나오는 사전적 번식기와는 많이 다릅니다. 이 부분이 네, 책에도 안 나와요. 논문에도 안 나와요. 아직 한창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고양이라는 연구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밝은 곳에 살고 또 집안의 각종 조명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 고양이 행동 교정 방문 상담을 진행할 때 또 고양이 행동 교정을 정말 세심하게 들어갔던 이 럭스 체크를 합니다. 빛 조도를 체크를 한다고요. 고양이들은 형광등 빛에도 호르몬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행동학적으로 보면 365일 발정기 상태도 가능하다는 추정을 합니다. 단, 매일 발정이 나진 않겠지만 주로 2주 전후 간격으로 심하게 발정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인간도 먹고 살기 편해지니까 5억 미만이던 인구가 현재 지금 70억을 넘어서 80억까지 번식을 했잖아요. 이렇게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번식이 가능하면 얼마든지 번식을 하고자 하는 게 이 생명이 가진 신비가 아닌가 싶고요.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 생물학적으로는 발정전기, 발정기, 발정호기로 나뉘는데 이에 따라 당연히 소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고양이는 계절 번식성 다발종 동물이고 또 토끼나 밍크처럼 교미 자극에 의해서 배란을 합니다. 자꾸 넘어가네요. 어디 갔니? 자, 즉 고양이가 교미하는 모습이 관찰된다면 임신할 확률이 있다는 뜻이죠. 반려묘는 충기 발정, 이걸 초기 발정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체중이 2.3에서 2.5kg쯤 되면 시작이 되고요. 물론 개체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정상적인 암컷은 생후 4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실제 어떤 암컷 고양이는 생후 3개월쯤부터 임신도 가능합니다. 대부분 생후 첫 발정은 6개월에서 9개월쯤에 시작되는 점 참고를 하시고요. 울 때는 계속해서 동일하게 우는 게 아니에요. 1주째는 적당히 울다가 2주째는 강하게 울다가 다시 3주째는 적당히 울다가 4주째는 강하게 울고를 반복하는 거죠. 정기나 중기, 후기에 따라 소리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다만 이 집사님들 입장에서는 모두 똑같이 계속 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또 집에 계속해서 계시는 게 아니라 출퇴근도 하시고 등하교도 하시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모두 다르게 운다는 겁니다. 우는 주기, 울음 크기 등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이죠. AI도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인데 똑같은 크기로 매일 울 수는 없겠죠. 이렇게 외침형 울음은 외부에 있는 상대를 찾을 때 우는, 발성하는 소리죠. 그런데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저희 고양이는 중성화를 했는걸요? 네. 중성화를 한다고 고양이 울음이 사라진다면 저희는 벌써 28년 전에 망했을 겁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사람도 말이 통하는 사람도요. 담배 하나 끊으려면 1회 상담으로는 안 되죠. 또는 담배 끊으려고 뭐 무슨 수술을 한다. 해서 담배가 갑자기 끊어진다. 그것도 아니죠. 이 마음에서 오는 문제, 심리에서 오는 문제는요. 단박에 어떤 솔루션으로 탁 끊어진다는 거는 로봇이라면 가능할 것 같네요. 소프트웨어만 딱 바뀌면 명령어만 바뀌면은 그죠? 리절트가 바뀌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양이는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더군다나 강아지와는 달리 가축화 시기도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게 쉽게 말해서 무슨 뜻이냐면 사람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가 통하는 사람도 담배 하나 끊게 하는데 평생이 걸리거나 뭐 한두 번 상담으로 딱 해결되는 게 아닌데 하물며 말이 안 통하는 고양이는 오죽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중성화를 하셔도요. 중성화, 이 난소자궁 척추술 효과가 또 늦게 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 효과를 못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보통 수술을 6개월 전으로 효과를 보시기도 하는데 뭐 고양이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네.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 왜 우니? 이렇게. 직접 물어보는 애니멀 커뮤니케이션이 아니고서야, 물론 뭐 이것도 저희가 흥미로 보시라고 말씀드리기는 한다만, 직접적인 교감을 해서도 100% 알 수 없는 게 참 마음인데, 어쨌든 신체적 변화가 왔다고 해서 당장 효과를 보는 어떤 기계가 아니라는 점 숙지를 하고 가시면 좀 속상한 마음이 덜 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적혈구, 백혈구 세포들도 사망했다가 다시 재생이 되어야 하고 또 그 주기가 대략 2개월 전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 관리를 받거나 화장품을 발라도 최소 한 달에서 2달 또는 뭐 석 달에서 1년까지도 꾸준히 바르라고 권유하시는 업체도 있죠. 그 이유가 이 세포들 생존 주기 때문이에요.
세포는 변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신체의 변화가 왔으니 그 부분도 당연히 적응을 해야 하고요. 네,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직접 그림을 그린 해부학적 구조입니다. 이때 피부의 겉, 표피와 속 진피 및 피하 밑조직이 모두 아물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두 아물어서 절개하고 이 봉합한 자리가 최대한 정상 조직으로 복구되고 평평해지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1년에서 2년까지도 보고 있어요. 이거는 아주 건강하고 정상적인 몸에 질병이 없는 고양이를 기준으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만약에 중성화 수술이 아니라 개복 수술을 했는데 그게 만약 뭐 노령묘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또는 뭐 어디가 아프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뭐 아니면 타고난 어떤 신체적이나 심리적으로 뭔가 좀 취약하다,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그런 고양이들은 회복 속도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100%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는 점. 만약에 결론을 내리는 곳이 있다면 약간 사짜 느낌이 난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거는 이렇게 흥미로 보시는 거지, 이건 예능 프로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생명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당뇨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당신은 어머니가 당뇨에 걸리셨기 때문에 당신도 100% 당뇨에 걸립니다 라고 단정을 못 짓잖아요. 왜냐하면 그 자식분의 뭐 운동을 얼마나 했느냐, 또 아버지의 유전자를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또 후천적으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당뇨가 발병이 될 수도 있고 발병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뭐 발병이 된다 안 된다라고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뭔가 단정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이게 잘못하면 나 비전문가요 라고 소문내는 거랑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말을 굉장히 조심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려는 편이고요. 최대한 사실에 근접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한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술한 진피 내의 피부는 완벽하게 정상 조직으로 회복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수술한 자리는 피부 상태에 따라 크고 작은 흉터가 조금씩 남습니다. 이처럼 개체에 따라 차이도 있고 또 피부의 특이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뭐 켈로이드나 기묘증이 있는 피부라면 시간이 더 많이 소요가 되겠죠.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우리 고양이 어제 실밥 풀어서 모두 나았어요. 잘 뛰어다녀요. 캣타워도 잘 올라가고요. 소파나 침대 위에도 한 번에 착 하고 올라와요 라고 하시는데요. 그런 행동을 보이거나 실밥을 풀었다고 해서 다 나은 게 아닙니다. 피부에 표피만 벌어지지 않을 정도로 붙어 있는 상태이고요. 보통 7일 전후면 붙어요. 표피 내의 조직들은 한창 재생 중인 상황입니다. 수술 5일부터 피부가 붓기 시작해서 7일에서 2주 정도면 다 붓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7일에서 10일째 실밥을 풀러 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때 실밥을 안 풀면 피부에 흉터가 생기거나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사님들은 겉만 보고 다 나은 줄 알아요. 요즘 녹는실 사용하기 때문에 더 그렇죠. 하지만 그 고양이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때 받았던 정신적인 충격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중성화 수술 후에 이상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사람 손만 보면 하악질을 하거나 피하는 강아지, 고양이들도 많고요. 이게 모두 다 그 수술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전후 상황에서 일어나는 충격 때문이거든요. 행동 심리적인 어떤 충격 때문이기 때문에 이런 수의학적 처치와 행동학적 분석을 더해서 통계를 낸다면 모두 회복되는데, 아마 통상적으로 개체마다 다르겠지만 2년 전후의 시간이 소요될 듯 하고요. 그게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고양이가 직접적으로 엄마 나 수술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나 동물병원 싫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행동으로는 대략 예상은 하시죠. 하지만 직접적인 말을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설마 2년까지일까 라고 하시겠지만
이제 저희 같은 박사 과정을 섭렵한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그 정도 시간은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도 관리를 잘 해주셨을 때 이야기예요. 즉, 수술 후에 적응이 안 되어서 2년 동안 계속 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병원 내원이나 수술 후 보이는 이상행동이나 증세는 이뿐만이 아닌 걸 우리 보호자님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식음을 전폐한다거나 구석에 들어가서 숨는다거나 분리불안이 더 심해진다거나 아니면 평소에 안 하던 이상행동을 한다거나 좀 공격적으로 변한다거나 하악질을 더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안 하던 하악질을 한다거나 겪어보셨죠? 아마 그런 분들만 영상 보실 거라고 믿고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쌍꺼풀 수술을 하면 몇 개월이 지나야 붓기와 붉은기가 사라지고 자연스레 자리를 잡으려면 1, 2년쯤 되면 아주 자연스럽죠. 네, 수의학적 처치라는 건 무엇이냐? 피부가 모두 아무는 시간을 뜻합니다. 행동학적 진단이란 첫 번째, 병원 가기 전부터의 불안함. 이거 무시 못합니다. 이때부터 백혈구 수치, 그죠? OTPT, 간 수치 올라갑니다. 스트레스 받는다는 뜻이죠. 자, 두 번째, 병원 수술에서의 불안감이죠. 세 번째, 처치의 불안감. 참고로 저도요, 다 큰 성인이지만 아직도 병원 가는 게 무서워요. 그 주사판을 보면 무서워서 쳐다보지를 못해요, 제가. 그래서 저희 남편 정말 손가락이 아니라 발가락이라도 잡고 주사를 맞고 싶은 그런 심정이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신체 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겁니다. 당연하죠. 몸의 신체 일부가 훼손이 되었잖아요. 심지어 내 의지로 훼손을 시켜도 충격을 받을 텐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저희 부모님의 의지에 의해서 제 신체가 훼손이 되었다.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집사님이죠. 집사님 행동 변화에 대한 적응 등 다양합니다. 이게 심리라고 하는 게 눈에 안 보인다 그래서 말을 이렇게 막 쉽게 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는데요. 이게 정말 극과 극입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자세히 분석하면 정말 끝도 없이 어렵게 들어갈 수 있고요. 그냥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엄청 쉬워 보일 수도 있는 게 동물의 심리라는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산모가 수술을 받아서 그 고통 때문에 힘든 것보다는 당시 남편의 행동 때문에 평생 힘든 것처럼 이라는 비유를 든다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수술 당시의 고통은 지나면 그만이지만 그때 남편이 어떤 행동을 해주었느냐, 어떠한 후처치를 해주었느냐, 어떠한 마음이 느껴졌느냐에 따라서 그게 평생을 가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몇 번이고 아이를 더 낳고 싶다는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고 그건 우리 가족분들 특히 고양이에게 있어서는 우리 엄마 아빠 분들 우리 반려자 분들에게 달려 있겠죠. 네, 설명을 짧게 한다고 했는데도 현재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나머지는 3화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